네 형 심장이 당장 멈추게 생겼는데 넌 그 집구석에서 그 여자 수발이나 들면서 운전대를 잡고 싶니? 라고 울부짖는 이상철의 목소리가 텅 빈 거실을 가득 채웠던 그날의 충격은 아직도 가시질 않는데요. 3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회사에서 오직 정직 하나만 믿고 성실하게 일하며 자식들을 뒷바라지해온 이상철에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평생 고지식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남의 돈 한 푼 탐내지 않고 자식들 부양하고 노모인 조옥래 여사까지 극진히 모셔온 그였기에 하늘이 내린 이 형벌이 더욱 잔인하게만 느껴졌던 것이지요. 정년퇴직 후 제2의 인생을 꿈꾸기도 전에 마주한 현실은 차가운 병원 복도와 아들의 가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평소 몸이 약하긴 했지만 군소리 없이 제 몫을 해내며 늘 부모의 자랑이 되었던 큰아들 이지혁이 갑작스러운 신부전으로 쓰러졌을 때 상철은 자신의 심장을 대신 꺼내주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하는데요. 병원에서는 심장 이식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절망적인 진단을 내렸고 그 순간부터 온 집안은 빛 한 점 들지 않는 초상집 분위기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머니 김다정의 심정은 오죽했을까요? 초등학교 교사로서 수많은 아이에게 희망과 꿈을 가르쳤던 그녀였지만 정작 본인의 아들이 죽어가는 앞에서는 그 어떤 가르침도 위로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다정은 지역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우연히 발견된 진단서를 손에 쥐고 차마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그 진단서에는 지역이 그동안 혼자 감내해온 고통의 흔적들이 날카로운 글자로 박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이가, 우리 착한 아들이 왜 이런 심장이식까지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 거야? 라며 오열하는 다정의 모습은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놓을 법도 한 상황에서도 아들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전국에 있는 병원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는데요. 혹시라도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그녀는 전직 교사로서의 단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해진 얼굴로 병원 문턱이 닳도록 돌아다녔습니다. 전국 병원 다 돌아다녀 볼 거야. 우리 아들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이라도 팔겠어라고 다짐하며 발버둥 치는 다정의 눈물겨운 사투는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시각 둘째 아들 이지환은 자신의 형이 죽음의 문턱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른 채 박씨 가문이 저택에서 고성희의 딸 박영란을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누구보다 듬직한 피지컬을 가졌지만 3년이나 사귄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한 뒤 삶의 의욕을 잃고 기계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던 지환이었는데요. 그는 고성희의 철저한 명령 아래 영라의 보디가드 겸 운전기사로 일하며 자신의 감정을 죽인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야망에 눈이 먼 고성희는 지환의 집안 사정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딸 영라를 화가로서 그리고 재벌가의 완벽한 영예로서 키워내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고성희는 지환에게 네 형이 죽든 말든 그건 네 사정이고 오늘 영라 전시회 일정에 단 1분의 차질이라도 생기면 네 자리도 없을 줄 알아라며 얼음장보다 차가운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지환은 가족을 위해 그리고 무너진 자신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입술을 깨물며 버텨야만 했습니다. 고성희의 권력욕과 비정함은 이미 인간의 도리를 넘어선 지 오래였고 이는 결국 이상철 가족과 박씨 가문 사이에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예고하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한편 병상에 누워있는 지역은 자신의 고통보다 남겨질 사람들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이 깊이 사랑하는 지은호와의 관계는 그에게 가장 아픈 가시가 되었는데요. 지역은 은호에게 자신의 병을 숨긴 채 일부러 차갑게 대하며 그녀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나 같은 놈을 만나서 네 인생까지 망치려 그래?
제발 좀 가라라며 모진 말을 내뱉었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은 은호를 향한 그리움과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호는 그런 지역의 속도 모르고 선배는 왜 그렇게 능청이야?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지 왜 사람 바보 만들어? 라며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곤 했는데요. 지역은 그녀의 맑은 눈을 볼 때마다 자신이 그녀의 곁에 오래 머물 수 없다는 사실에 남몰래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이런 지역의 순애보는 시청자들에게 큰 안타까움을 자아냈고 과연 두 사람이 이 가혹한 운명을 극복하고 다시 웃을 수 있을지에 대한 간절한 기도를 모으게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지역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었고 기증 순서는 좀처럼 앞당겨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상철의 귀에 충격적인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박진석의 집안이 가진 거대한 자금력과 권력을 이용하면 기증 순서조차 조작할 수 있다는 검은 유혹의 목소리였는데요. 33년을 정직하게 살아온 상철에게 이것은 인생 최대의 시험대였습니다. 평생을 바르게 살았는데 내 아들 목숨 앞에서까지 그 고지식한 신념을 지켜야 하나? 라는 자괴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사돈지간인 김장수 할아버지가 치매로 떠난 아내를 그리워하며 상철아, 사람 죽고 나면 그 정직이 다 무슨 소용이냐라고 건넨 위로는 상철의 마음을 더욱 흔들어 놓았습니다. 상철은 매일 밤 잠든 지역의 마른 손을 잡으며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만약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평생 명예를 더럽히는 범죄라도 저질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처절한 갈등은 보는 이들마저 숨막히게 했습니다. 고지식한 상철이 아들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파는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기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야기의 끝자락에서 고성이는 지완의 약점을 이용해 더욱 파렴치한 제안을 건네게 됩니다. 네 형을 살리고 싶니?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박진석 회장의 비밀 장부를 가져와. 그럼 네 형 심장은 내가 책임지고 구해줄게라는 제안이었는데요. 이는 지완에게 있어서 형을 살릴 유일한 기회이자 동시에 자신을 고용해준 박진석 회장을 배신해야 하는 최악의 선택지였습니다. 지완은 고성이의 악마 같은 미소 뒤에 숨겨진 진위를 의심하면서도 형 지역의 얼굴을 떠올리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 집에서 이 소식을 접한 수빈은 오빠 지완이 위험한 일에 휘말릴까봐 안절부절 못하며 특유의 계산적인 두뇌를 가동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오빠들 다 망가지게 둘 순 없어. 내가 나서야 해라며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수빈의 눈빛은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폭풍을 예고했습니다. 과연 지완은 고성이의 손을 잡고 금단의 선을 넘게 될까요? 아니면 상철 가족이 가진 정직의 힘이 이 거대한 악의 구렁텅이에서 그들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심장의 고동소리가 멈춰가는 지역의 운명과 함께 이상철 가족의 화려했던 날들은 이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순간 상철의 휴대폰으로 걸려온 의문의 전화 한 통이 정막을 깨뜨리며 모두의 운명을 뒤바꿀 새로운 국면을 암시했습니다. 형이 죽어가는데 내가 저 여자 구두나 닦아주고 있었다니 내가 사람이긴 한 거냐? 빗속에서 홀로 운전대를 잡은 이지환의 손등에 굵은 힘줄이 솟아올랐는데요. 체육학과 출신의 다부진 체격과 그간 닦아온 무술 실력은 정작 자신의 형 이지혁이 죽음의 문턱에서 헐떡일 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환은 고성이의 집 정원을 빠져나오며 차 안에서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고성이가 내뱉었던 그 차가운 말들, 네 형 사정은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 영라 일정에 차질 생기게 하지 말아던 그 목소리가 귀전을 때릴 때마다 지환의 심장은 분노로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지요. 사실 지환이 고성이의 밑에서 보디가드 겸 운전기사로 묵묵히 버텨온 데에는 남모를 아픔이 있었습니다. 3년이나 진심을 다해 사랑했던 여자친구 미나가
자신을 버리고 떠났을 때 지화는 삶의 의욕을 잃고 밑바닥까지 추락했었는데요. 그때 손을 내민 것이 고성이었고 지화는 그것이 일종의 구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고성이가 잘 훈련된 사냥개 한 마리를 제 곁에 두기 위해 설계한 정교한 덫이었다는 사실을 지화는 이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화는 형 지역의 병실로 향하기 전 수빈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잠시 차를 멈춰 세웠는데요. 동생 수빈의 목소리는 평소의 밝은 톤과는 다르게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내가 좀 알아봤는데 고성이 그 여자 보통이 아니야. 우리 형 심장 기증 순서가 왜 자꾸 뒤로 밀리는지 알아? 병원 의사진 중에 고성이랑 고등학교 동창인 사람이 있더라고. 그 사람 통해서 순서를 조작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해. 수빈의 말에 지화는 핸들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토록 잔인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지환의 머릿속에는 고성이의 우아한 미소 뒤에 감춰진 섬뜩한 악마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지환은 그 길로 과거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던 미나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고성이와 미나 사이에 분명히 무언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미나가 갑자기 유학을 가겠다며 이별을 통보했던 그날, 그녀의 가방 속에 들어있던 낯선 봉투가 기억의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환이 찾아간 미나의 거처는 예전에 소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호화로운 오피스텔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지환의 모습에 미나는 사색이 되어 문을 닫으려 했지만 지환의 압도적인 피지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지요. 지환은 미나를 몰아붙이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네가 나 버리고 떠날 때 받은 그 돈, 그거 고성이가 준 거니? 말해, 네 입으로 직접 듣기 전까진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 미나는 지환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고성이는 영나의 주변을 정리하면서 가장 믿음직한 보디가드가 필요했고 지환을 온전히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그의 연인인 미나에게 거액을 주어 강제로 헤어지게 만들었던 것이었는데요. 지환은 자신이 그동안 원수 같은 여자 밑에서 형의 생명줄을 붙잡고 흔드는 악마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니들, 진짜 사람이 아니구나. 지환은 미나를 뒤로 한 채 오피스텔을 뛰쳐나왔습니다. 지환은 곧바로 박진석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운전기사 이지환이 아니라 무너진 가족의 명예와 형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이지환으로서 그곳에 서야 했는데요. 저택에 도착했을 때 마침 영란은 자신의 화실에서 평온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환은 영란에게 다가가 거칠게 캔버스를 돌려 세웠습니다. 영란 씨, 당신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거야? 아니면 알면서도 그 화려한 그림 속에 숨어 있는 거야? 지환의 갑작스러운 도발에 영란은 당황하며 붓을 떨어뜨렸는데요. 평소 조신하고 차분하던 영란도 지환의 눈 속에 서린 지독한 슬픔과 분노를 보자 가슴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지환은 고성이가 저지른 기증순서 조작과 미나를 이용해 자신을 조종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쏟아냈습니다. 영란은 그럴 리 없어. 우리 엄마가 비록 욕심은 많아도 그렇게까지 할 뿐은 아냐라며 부정했지만 이미 그녀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거실 쪽에서 고성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지환, 네가 지금 여기서 무슨 망발을 하는 거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고성이는 어느새 나타나 지환을 멸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경비원들을 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고성애 씨, 당신이 숨기고 있는 그 추악한 비밀들, 내가 다 밝혀낼 거야. 우리 형 건드린 거 당신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될 거다. 지환의 선포에 고성이의 안색이 잠시 변했지만 그녀는 곧 평정심을 되찾고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그래,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정직하게 살아서 퇴직금 몇 푼 받은 네 애비처럼 길바닥에 나앉고 싶니? 세상은 니들 같은 빈털터리들이 정의를 외친다고 바뀌는 게 아니야. 고성희의 그 오만한 태도는 지환의 심장에 마지막 불을 지폈습니다. 지환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유니폼 재킷을 벗어 던지고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지환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 이상철은 낡은 식탁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평생의 신념인 정직을 버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상철의 고뇌는 깊은 주름만큼이나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는데요. 지환은 아버지의 곁에 앉아 그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결할게요. 저 사람들한테 구걸하지 마세요. 우리가 왜 그 사람들한테 고개를 숙여야 합니까? 지환의 단호한 말에 상철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환의 눈에는 예전에 방황하던 청년의 모습은 사라지고 가족을 지키겠다는 강인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다정 역시 부엌에서 나오며 지환을 안아주었는데요. 지환아, 네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 네 형 살리는 거 우리 힘으로 해보자. 그날 밤 이상철의 집 거실에는 어두운 절망 대신 고요하지만 뜨거운 반격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지환은 결심했습니다. 고성희가 가진 그 화려한 껍데기를 하나씩 벗겨내어 그녀가 숨기고 있는 더러운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겠다고 말이지요. 그것이 형 지역을 살리고 자신들의 무너진 화려한 날들을 되찾는 유일한 길임을 지환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네가 내 아들 목숨 가지고 장난질을 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네 자식만 소중하고 남의 자식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냐고. 정적이 감돌던 고성희의 화려한 집무실 유리창이 쩍하고 금이 갈 것만 같은 김다정의 비명이 터져 나왔는데요. 평소 단아하고 차분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온 다정이었지만 병상에서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는 아들 지역의 얼굴을 떠올리자 그녀 안의 모성애는 거대한 불길이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정은 고성희의 책상 위에 지역의 심장 기증 순서가 적힌 서류와 병원 이사진의 명단을 거칠게 내던졌는데요. 그 서류들은 다정이 밤잠을 설쳐가며 전국 병원을 수소문하고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찾아낸 추악한 거래의 증거들이었습니다. 다정은 초등학교 교사 시절 아이들에게 세상은 정직한 사람이 승리하는 곳이라고 가르쳤던 자신의 세월이 얼마나 기만적이었는지를 깨닫고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악마 앞에서라면 그 어떤 우아함도 신념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다정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며칠 전 지역의 서랍에서 발견된 진단서를 보고 오열하던 중 막내딸 수빈이 가져온 결정적인 단서 때문이었습니다. 패션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평소 계산에 밝고 눈치가 빨랐던 수빈은 지역의 이식 수술이 자꾸만 연기되는 과정에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데요. 수빈은 자신의 SNS 팔로워 중 병원 관계자가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그들을 통해 고성희가 병원 이사장에게 거액의 기부금을 약속하며 지역의 기증 순서를 뒤로 밀어냈다는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다정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곧이어 냉정한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수빈아, 네가 찾은 이 자료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정리해둬. 네 오빠 살리는 거 이제 엄마가 직접 할 거야. 다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다정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폭로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대꾸했는데요. 어머, 다정씨. 오해를 해도 단단히 하셨네. 나는 그저 우리 병원에 필요한 기부를 한 것뿐이에요. 지역군의 순서가 밀린 건 그저 운이 없었을 뿐이지. 그걸 왜 내 탓으로 돌려요? 그리고 네 아들이 죽어가는 게 불쌍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남의 고귀한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되지.
고성이의 이 뻔뻔한 대답에 다정은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다정은 고성이의 멱살을 잡으려다 멈추고는 대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는데요. 명예, 네가 가진 건 명예가 아니라 피 묻은 돈이야. 네가 우리 지혁이한테 한 짓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알게 될 거야. 내가 교직 생활 30년 넘게 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 아이들은 거짓말을 해도 결국 다 들통나게 돼 있다는 거. 네가 저지른 이 범죄도 절대 덮을 수 없을 거다. 하지만 고성이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고성이는 오히려 비웃으며 다정에게 역공을 펼쳤는데요. 다정 씨, 네 딸 수빈이 말이야. 요즘 SNS에서 꽤 잘 나간다면서? 근데 만약 그 아이가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조작된 자료로 사람을 협박했다는 소문이 돌면 어떻게 될까? 네 딸 인생, 엄마인 네가 망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나가. 고성이의 위협은 다정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밀하게 타격했습니다. 자식의 생명을 구하려다 또 다른 자식의 미래를 망칠 수도 있다는 공포가 다정에 엄습했지요. 그러나 다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네가 내 딸을 건드려? 어디 한번 해봐. 내 딸은 너 같은 사람한테 굴복할 만큼 약하게 키우지 않았어. 그리고 네 딸 영나, 그 아이도 자기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과연 조신하게 그림이나 그릴 수 있을까? 라며 영나를 언급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정은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남편 이상철을 마주했습니다. 상철은 정직하게 평생을 살아온 대가가 아들의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져 있었는데요. 다정은 상철의 손을 잡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평생 지켜온 그 정직, 내가 지킬게요. 하지만 우리 지혁이는 살려야 해요. 정직한 방법으로 이길 수 없다면 나는 기꺼이 악마가 될 거예요. 다정의 선언에 상철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지식한 상철도 이제는 깨달은 것이지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싸워야 한다는 것을요. 다정은 곧바로 조옥래 여사와 김장수 어르신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두 어르신은 사돈지간을 넘어 이제는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동지가 되어 있었기에 다정의 부탁에 흔쾌히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김장수 어르신은 과거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보며 알게 된 병원 뒷조사 정보를 제공했고, 조옥래 여사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 장부와 고성이의 시어머니와 얽힌 과거사를 털어놓으며 다정의 반격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다정은 이제 예전의 그 인자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밤을 새워 고성이의 비리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고 전직 교사의 치밀함으로 고성이의 권력 기반인 박진석 회장의 비자금 흐름까지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의 심박수가 불안정해질 때마다 다정은 입술을 깨물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는데요. 네가 내 아들 심장을 멈추게 하려 했다면 나는 네가 가진 그 화려한 세상을 멈추게 해주마. 다정의 나지막한 다짐은 어두운 거실을 비장하게 채웠습니다. 그 시각 고성이는 다정의 반격이 시작된 줄도 모른 채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영나와 함께 우아한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밑에서는 이미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고, 김다정이라는 평범한 어머니가 일으킨 폭풍이 고성이의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다가오고 있었으니 이는 곧 전개될 충격적인 반전의 서막이었습니다. 다정은 지역의 손을 잡고 약속했습니다. 지역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네 심장 다시 뛰게 해줄게. 그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게 엄마가 목숨 걸고 지킬게. 이 말을 내뱉는 다정의 눈에는 그 어떤 권력가보다 강한 자식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위대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란 말이야? 네가 감히 내 얼굴에 침을 뱉어도 유분수지. 우리 영나가 내 딸이 아니라는 게 도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고. 천둥 소리보다 더 거칠고 사나운 박진석의 고함이 대저택의 높은 천장을 때리고 사방으로 흩어졌는데요. 평생을 호탕하고 거침없는 상남자로 살아오며
2대째 내려오는 대기업을 호령하던 박진석이었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놓인 한 장의 종이는 그가 쌓아온 모든 세계를 단숨에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영나와 박진석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는데요.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이라는 그 짧고도 잔인한 문장이 박진석의 심장을 송곳처럼 꿰뚫고 지나갔습니다. 박진석은 이전 아내의 불륜으로 인한 상처를 고성이와의 재혼으로 치유받았다고 믿어왔고, 특히 고성이가 낳은 딸 영나를 자신의 목숨보다 아끼며 애지중지 키워왔기에 그 배신감은 필설로 다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이 엄청난 비밀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이상철의 어머니 조옥래 여사와 김다정의 아버지 김장수 어르신의 집념 어린 탐문 덕분이었는데요. 두 어르신은 사돈지간을 넘어 이제는 찰떡궁합인 탐정 콤비가 되어 고성이의 뒤를 캐고 있었습니다. 김장수 어르신은 치매로 먼저 떠난 아내를 그리워하며 늘 과거의 기억들을 붙잡고 살았는데, 우연히 고성이가 박진석과 재혼하기 전 살았던 동네를 기억해낸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조옥래 여사는 아들 상철이 고지식하게 고통받는 꼴을 더는 볼 수 없어 사돈인 김장수 어르신과 함께 그 동네의 오래된 이발소와 구멍가게를 수소문하고 다녔는데요. 그곳에서 그들은 고성이의 첫 남편이 죽기 직전 고성이가 다른 남자와 심상치 않은 관계였다는 노인들의 증언과 함께 당시 영나를 가졌을 때의 시기가 박진석을 만나기 훨씬 전이었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의 분노 어린 추궁 앞에서도 처음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우아한 자태를 유지하려 애썼는데요. 진석 씨, 갑자기 어디서 이런 조작된 종이 쪼가리를 들고 와서 소란이에요? 영나가 당신 딸이 아니면 도대체 누구 딸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라며 오히려 박진석을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이 조옥래 여사가 찾아낸 고성이의 과거 사진과 첫 남편 지인들의 진술서까지 내밀자 고성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녀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권력의 정점에 서기 위해 박진석이라는 거대한 나무가 필요했고, 영나를 그의 핏줄로 둔갑시켜 완벽한 신분 상승을 꿈꿨던 것이지요. 그래, 맞아. 영나 당신 딸 아니야. 하지만 그게 뭐 어때서? 당신이 지금까지 영나 보면서 행복해했던 건 사실이잖아. 그 아이가 당신한테 준 기쁨이 가짜였냐고. 라며 고성이는 적반하장격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모든 대화를 문 밖에서 듣고 있던 영나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대학원생이자 화가로서 늘 조신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고성이의 손길 안에서만 살아왔던 영나에게 자신의 존재 자체가 거대한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은 영혼을 손두리째 파괴하는 충격이었는데요. 영나는 자신이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했던 아버지가 남남이었다는 사실보다 자신을 야망의 도구로 이용해온 어머니 고성이에 대한 환멸이 더 컸습니다. 영나는 화실로 달려가 자신이 그동안 그려왔던 따뜻한 가족의 풍경들을 미친 듯이 찢어발기며 오열했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리는 이 그림들이 다 무슨 소용이야? 라며 울부짖는 영나의 모습은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영나의 곁을 지키던 이지환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형 지역의 생명을 위협했던 원수의 딸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지켜야 했던 대상이었던 영나의 고통을 보며 지환은 묘한 연민을 느꼈는데요. 지환은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영나에게 다가가 조용히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영나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저 태어났을 뿐이고 지금까지 당신이 보여준 그 순수한 마음은 가짜가 아니에요. 지환의 위로에 영나는 그의 품등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서럽게 울었습니다. 지환은 이 가혹한 운명의 굴레 속에서 자신이 영나를 미워해야 할지 아니면 그녀를 이 지옥에서 구해내야 할지를 두고 깊은 내면의 갈등에 빠졌습니다.
박진석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고성희에게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고성희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진석 씨, 잊었나 본데 지금 이 회사의 지분 절반 이상이 내 명의로 되어 있어. 당신이 날 쫓아내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당신이 평생 일궈온 그 기업, 내가 단숨에 공중분해시킬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 고성희의 협박에 박진석은 뒷목을 잡으며 휘청거렸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찬 고성희는 이미 박진석의 약점을 모두 파악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왔던 것이지요. 박진석은 자신이 믿었던 사랑과 가족이 모두 허상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고 그 순간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 이 소식을 접한 김다정과 이상철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고성희의 추악한 비밀이 밝혀진 것은 통쾌한 일이었지만 그로 인해 지역의 수술에 필요한 병원 측의 협조가 끊길까 봐 노심초사했는데요. 다정은 고성희의 몰락이 곧 지역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다시 한번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각성했습니다. 여보, 고성희가 무너지는 건 당연한 응보지만 우리 지역이가 그 불똥을 막게 둘 순 없어요. 박진석 회장이 쓰러졌으니 이제 우리가 직접 병원 이사진을 압박해야 해요. 다정은 조옥래 여사와 김장수 어르신이 찾아낸 또 다른 증거물들을 챙겨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고성희가 박 회장 몰래 빼돌린 비자금의 흐름이 담긴 통장 사본들이었습니다. 지강호는 이 모든 혼란을 틈타 고성희의 편에 서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 했지만 누나 지은호의 눈물 어린 호소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호야, 제발 정신 차려. 저 여자는 지금 자기 딸도 버리려는 사람이야. 네가 저런 사람 밑에서 뭘 얻겠다고 그래. 우리 오빠 지역이 죽어가는 거 안 보여? 은호의 처절한 외침에 강호는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악행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고 고성희의 비밀 금고 위치를 지환에게 몰래 알려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는 고성희의 완벽했던 계획에 결정적인 균열을 내는 행위였습니다. 대저택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벌어진 이 추악한 진실 공방은 결국 박진석의 응급실 이송으로 일단락되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더 큰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영란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지환은 그녀를 차마 혼자 둘 수 없어 뒤를 쫓았습니다. 고성희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다 가져가 봐. 하지만 영란은 절대 못 줄 거야. 영란은 내 유일한 성공작이니까. 고성희의 일그러진 욕망은 이제 자신의 딸마저 소유물로 여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시청자들은 과연 이 뒤바뀐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누가 진정한 승자가 될 것인지, 그리고 사경을 헤매는 지역의 심장은 과연 누구의 것으로 다시 뛰게 될 것인지에 대해 숨막히는 긴장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상철은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왜 이토록 험난해야 하는지 하늘을 원망하면서도 무너진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뜨거운 기도를 내뱉었습니다. 화려했던 날들의 껍데기가 벗겨진 자리에는 오직 생존을 위한 처절한 본능과 핏줄보다 진한 인간의만이 남아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람으로 보긴 한 거냐? 아니면 그냥 언제든 쓰고 버려도 되는 소모품이었던 거냐고. 지강호의 절규 섞인 외침이 고성희의 서늘한 집무실 벽을 때리고 되돌아왔는데요. 평생을 잘난 누나 지은호의 그늘 아래서 자격지심에 찌들어 살았던 강호에게 고성희는 유일하게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다우해 준 구원자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손길이 사실은 낭떠러지로 밀어넣기 위한 가느다란 실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강호의 눈앞은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은 많지만 부지런하지 못하고 노력보다는 지름길을 찾던 24살의 청년에게 재벌가의 화려한 세상은 너무나 달콤한 독배였던 것이지요. 강호는 그동안 고성희의 지시를 받아 이 지역의 심장 이식 기증 순서를 조작하는 문건을
빼돌리고 병원 관계자들을 협박하는 굳은 일을 도맡아 왔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 믿었고 고성이가 약속한 자회사 임원 자리가 곧 현실이 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이미 박진석 회장과의 관계가 파탄날 것을 대비해 모든 범죄의 화살을 강호에게 돌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는데요. 강호야, 네가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정말 몰랐니? 네 손에 묻은 피는 네가 닦아야지. 왜 나한테 묻히려고 그래? 라며 비웃는 고성이의 모습은 지강호에게 일생일대의 충격이자 배신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강호의 어머니 정순이는 아들을 위해 식당 일을 하며 번 돈을 몽땅 털어 변호사를 알아보려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아들 강호가 누나와 비교당하며 방황하는 것을 보며 늘 가슴 아파했고 능력 있는 남편이 망하고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느꼈던 그 고통보다 지금 이 순간이 1000배 만배는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강호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라. 그 화려한 집구석에 발 들이는 게 아니었어. 네가 그 여자 밑에서 사냥개 노릇하다가 결국 토사구팽 당할 줄 내가 왜 몰랐을까? 라며 오열하는 순이의 목소리는 식당의 낡은 벽면을 타고 구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호는 어머니의 눈물과 누나 은호의 진심 어린 호소를 들으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데요. 은호는 자신을 미워하는 남동생을 위해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내놓으며 강호야, 나 원망해도 좋아. 네가 나한테 가진 자격지심, 그거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제발 지금이라도 멈춰라고 애원했습니다. 이 가족의 사랑은 강호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기에 충분했습니다. 강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고성이의 비밀 금고에 보관된 진짜 장부와 이 지역의 심장 기증을 가로막았던 원본 서류를 훔쳐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강호는 고성이의 저택에 몰래 잠입했습니다. 평소 고성이의 신뢰를 받아보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었기에 집무실까지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금고 앞에 섰을 때 강호의 손은 심하게 떨렸습니다. 만약 여기서 들킨다면 자신의 인생은 영영 끝장이라는 공포가 엄습했지요. 하지만 그때 병원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이 지역의 창백한 얼굴과 자신을 믿어준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나 같은 놈도 한 번쯤은 누군가를 위해 쓸모 있는 일을 해봐야지. 강호는 가까스로 금고를 열고 그 안에서 고성이가 숨겨온 추악한 진실들을 하나둘씩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금전적 비리를 넘어 고성이가 박진석 회장의 전처를 어떻게 불륜으로 몰아내쫓았는지, 그리고 영라의 출생 비밀을 덮기 위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강호는 이 서류들을 챙겨 들고 나오던 중 고성이가 고용한 보디가드들에게 발각되고 말았는데요. 지강호는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체육학과를 졸업한 지환만큼은 아니었지만 살아야겠다는 본능적인 힘으로 정원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추격전 끝에 강호는 빗길에 미끄러지며 큰 부상을 입었지만 끝내 서류가 담긴 가방을 품에 꼭 안은 채 지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지환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강호는 피투성이가 된 채 빗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형,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이 안에 형네 형 살릴 수 있는 서류 다 들어있어. 그리고 고성의 그 여자 확실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것들도. 강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지환에게 가방을 건넸습니다. 지환은 자신들의 가족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강호였지만 마지막 순간에 보여준 그 용기에 깊은 연민을 느끼며 그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강호는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나 이제 누나한테 칭찬받을 수 있을까? 라는 말을 남겼고 이는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성이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강호의 폭주는 욕망으로 시작되었으나
진실을 향한 희생으로 끝맺음하게 되었는데요. 고성이는 강호의 배신에 분노하며 그를 살인미수로 고소하려 했지만 이미 강호가 건넨 증거들이 검찰의 손에 들어간 뒤였습니다. 강호는 수술 후 의식을 회복했지만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정순이는 아들이 감옥에 가게 되었다는 소식에 가슴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 마지막엔 사람답게 살았네라며 눈물 젖은 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강호의 희생으로 얻어낸 서류 덕분에 이 지역의 심장 기증 순서는 정상적으로 복구되었고 병원 이사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착수되었습니다. 고성이가 일궈놓은 화려한 성벽은 강호라는 가장 약한 고리가 끊어지면서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강호는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 앉아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남을 깎아내려야만 가질 수 있다고 믿었던 그 화려한 날들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가족의 따뜻한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야. 네가 저지른 죄값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 법정의 정막을 깨고 울려 퍼진 이 한마디는 지난 수십 년간 정직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억울함을 견뎌온 이상철의 마지막 선언이었는데요. 평생을 남의 눈치 보며 고지식하게 살아왔던 61세의 퇴직 가장 이상철이 화려한 권력 뒤에 숨어 사람의 생명까지 좌지우지하려 했던 고성이를 향해 던진 이 일침은 법정에 모인 모든 이들의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한때는 성공한 기업가 박진석의 아내이자 모두의 부러움을 샀던 고성이었지만 이제 그녀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그녀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신분 상승의 탑은 이미 가루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지요. 고성이는 끝까지 니들이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박진석의 아내야. 라며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박진석 회장은 그녀의 모든 만행을 알고 이혼 소송과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이 역사적인 심판의 자리에 서기까지 지역의 병실에서는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강호가 목숨을 걸고 찾아온 증거 서류 덕분에 기증 순서가 바로잡혔고 지역은 꿈에 그리던 심장 이식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는데요. 수술실 밖에서 꼬박 10시간을 기도하며 기다리던 김다정은 수술실 문이 열리고 성공적입니다라는 의사의 한마디에 그만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전직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치면서도 정작 현실의 불의 앞에서는 무력했던 그녀였지만 자식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강해졌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던 것이지요. 다정은 지역의 손을 잡으며 지역아, 이제 네 심장은 다시 뛸 거야. 다시는 멈추지 않게 엄마가 네 곁을 지킬게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시각 중환자실의 모니터 위에서는 지역의 새로운 심장이 규칙적이고 건강한 파형을 그리며 힘차게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이는 구치소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했던 노력들이 왜 범죄가 되어야 하는지 하늘을 원망했는데요. 하지만 그녀를 가장 비참하게 만든 건 그토록 애지중지 키웠던 딸 영나의 방문이었습니다. 영나는 유리병 너머로 엄마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난 이제 엄마가 준 이름도 엄마가 준 화려한 배경도 다 버릴 거야. 네가 나를 위해 했다는 그 모든 거짓말들이 나에겐 지옥이었어. 영나는 고성이가 박진석 회장을 속이고 자신을 그의 딸로 둔갑시킨 것, 그리고 자신의 친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까지 모두 알게 된 후였습니다. 영나는 고성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뒤돌아섰고 고성이는 그제야 자신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광기 어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나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네 엄마야. 라는 비명은 굳게 닫힌 철문 너머로 공허하게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한편 죄를 짓고 자수했던 지강호는 짧은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하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교도소 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누나 지은호와 어머니 정순이였습니다. 순이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두부를 건네며 강호야, 고생했다. 이제 네 인생의 어두운 구멍은 다 메워졌어. 우리 이제 정직하게 살자라며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강호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아이처럼 펑펑 울며 지난날의 자격지심과 욕심을 모두 씻어내었는데요. 강호는 이제 누나 은호와 비교당하며 불평하던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배운 기술로 어머니의 식당 일을 돕기로 결심했고, 누나, 나 이제 남의 것 탐 안 내고 내 힘으로 엄마 지키면서 살 거야라고 다짐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은호는 동생의 성숙해진 모습에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드디어 지긋지긋했던 가난의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지환과 박영라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지환은 고성이의 보디가드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영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영라는 모든 명예와 재산을 포기하고 작은 화실을 열어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지환은 퇴근 후에 항상 그녀의 화실을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라는 지환에게 지환 씨, 나 이제 화려한 화가가 아니라 그냥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 이게 다 지환 씨 덕분이야라고 고백했습니다. 지환 역시 과거 연인에게 배신당했던 상처를 영라의 순수한 사랑으로 치유하며 멋진 피지컬을 남을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는 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영혼을 채워주는 진정한 화려한 날들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패션 크리에이터로 성공한 이수빈은 이제 계산적인 연애보다는 진실한 관계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SNS를 통해 화려한 옷차림 속에 감춰진 인간적인 고뇌와 가족의 소중함을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하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수빈은 돈 많은 남자를 찾던 예전의 모습을 버리고 자신이 번 돈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며 당당한 독립 여성으로 거듭났습니다. 상철과 다정은 그런 딸의 변화를 보며 대견함을 느꼈고 조옥래 여사와 김장수 어르신은 여전히 티격태격하며 노년의 우정을 과시했습니다. 김장수 어르신은 사돈, 우리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지? 자식들 다 제자리 찾았으니 말이야라고 말했고 조옥래 여사는 아유 무슨 소리야. 우리 손주들 결혼해서 증손주 보는 것까지 다 봐야지. 라며 호쾌하게 웃었습니다. 두 어르신은 오늘도 공원 벤치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드라마의 대단원은 상철의 집 마당에서 열린 가든 파티로 장식되었습니다. 수술 후 몰라보게 건강해진 지역은 은호의 손을 꼭 잡고 나타났고 지환과 영라 그리고 이제는 식당의 듬직한 일꾼이 된 강호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박진석 회장도 홀가분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상철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는데요. 상철 씨, 당신의 고지식함이 결국 우리 모두를 살렸소. 내가 가진 돈보다 당신이 가진 정직이 훨씬 더 화려하다는 걸 이제 알았네. 진석의 진심 어린 사과에 상철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소주잔을 채웠습니다. 다정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상 위에 올리며 자, 우리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 오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날입니다. 다 같이 건배합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모두가 잔을 높이 들어 올린 순간 마당 위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